한국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일본은 한국으로 인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저는 타카하시 메이라고 합니다. 요코하마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줄곧 이 나라, 일본 안에서만 살아왔으며 현재는 도쿄 긴자에 위치한 한 대형 유통기업의 마케팅 기획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으며 그 영향 때문인지 어떤 새로운 흐름이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호기심보다는 거리감을 먼저 느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는 믿음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자랐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계심과 우월감을 동시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엔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국을 다룰 때면 대부분 시위 장면이나 정치적 갈등을 강조하곤 했고 가끔 소개되는 한국 드라마나 음악도 어디까지나 우리보다 뒤처졌지만 따라 해보려는 모습이라는 식의 뉘앙스로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저에게 한국은 솔직히 말해 무시해도 큰 문제가 없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콘텐츠나 문화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고 한 달 만에 만난 대학 시절 친구 리에와의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시부야에서 점심을 먹고 근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려던 계획이었지만 리에가 갑자기 시노쿠보에 가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곳은 제게 그다지 친숙한 장소가 아니었고 예전 기억으로는 어딘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노쿠보는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만 해도 언론에 자주 등장하던 지역이었어요. 다문화 거리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계 가게들이 늘어선 구역으로만 소개되었고 뉴스에서는 종종 그 거리에서 벌어진 과격한 시위나 마찰 장면을 비추곤 했습니다. 당시 TV에서는 반한 감정이라는 말을 대놓고 사용했고 그럴 때마다 자막에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이나 국산 브랜드 보호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 깊이 남아있었던 저는 시노쿠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요즘 거기 진짜 달라졌어. 너 가보면 깜짝 놀랄걸? 리에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반신반의한 채 따라 나섰습니다. 시노쿠보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향기였습니다. 분명 일본의 기차역에서는 흔히 맡을 수 없는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골목마다 퍼져 있었고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치즈볼이나 닭강정 같은 한국식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아직 정오도 지나지 않았는데 주요 음식점마다 줄이 골목 바깥까지 이어져 있었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려던 디저트 카페는 SNS에서 화제가 된 한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였는데 줄을 선 순간 저는 이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람 수를 대충 세어봐도 50명은 좋게 넘는 것 같았고 대기 시간은 최소 1시간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오랜 기다림에도 사람들 표정엔 지루함보다 기대감이 묻어 있었고 누군가는 오히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시간을 즐기는 듯 보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리에는 줄을 서는 동안 여기 인절미 크로플 진짜 예술이야. 먹어보면 생각이 바뀔걸? 이라며 들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고 저는 그런 리에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때 일본 전통 다과에 심취해 있던 그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식 디저트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위화감이 들었달까요? 카페의 내부에 들어섰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테리어는 전형적인 일본 카페의 단아함과는 전혀 다른 감각적인 색감과 조명,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네온 문구들로 꾸며져 있었는데 대부분이 한글 문장들이었어요. 오늘도 예쁘게 빛나자 같은 말들이 한글 그대로 적혀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메뉴판에는 일본어보다 한글이 먼저 적혀 있었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를 따라하는 것, 혹은 일시적 유행 정도로 여겼던 제가 지금은 그 문화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일본인들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전에는 저런 건 그저 일부 열성 팬들의 취향일 뿐이라며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대중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그 한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싶어 민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카페에서 디저트를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 2명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젠 일본 브랜드는 너무 밋밋해서 감흥이 안 와. 한국 스타일은 일본 스타일과 다르게 세련됐단 말이지.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가슴 깊이 찔린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장이 되어 제 귓가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귀가하는 길,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특히 한국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촌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일본 사회 안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외부 요소가 아니라 일상 그 자체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였고,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낯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위기감마저 느꼈습니다. 얼마 전엔 도쿄 메트로를 타고 신주쿠에서 긴자로 향하던 아침이었습니다. 고생 둘은 웹툰 앱을 나란히 열어놓고 서로의 화면을 번갈아가며 "이거 어제 연재된 거 봤어?" 라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웹툰들은 모두 한글 원작을 일본어로 번역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것들이었어요. 그중 하나는 제가 한국 친구를 통해 제목만 들어본 적 있는 작품이었는데, 내용은 모르지만 여고생들의 몰입한 표정과 손끝의 빠른 스크롤 속도만으로도 지금 이 장르가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광고판에서도 변화는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예전에는 일본 드라마나 예능 포스터, 혹은 국내 게임 광고가 대세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그 사이사이에 한국 스타들이 등장하는 화장품 브랜드 광고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 뷰티 유튜버가 모델로 등장한 일본 로컬 브랜드 광고까지 등장했는데, 그 광고를 찍은 배경지마저 서울 이태원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 브랜드가 인기를 끄는 것을 넘어 한국의 감각을 빌려 일본 브랜드가 자신을 다시 포장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죠. 가장 놀라웠던 건 얼마 전 방문한 츠타야 서점에서 마주친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엔 입구 쪽 진열대에 혐한 정서가 담긴 정치 서적이 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책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K 콘텐츠 성공 비결, 한류 마케팅 입문 같은 제목이 붙은 도서들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책들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단순히 20대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라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기업 내 전략 기획부서나 연구소 소속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을 단순히 문화의 차원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학습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았어요. 또 한 가지, 지금도 떠올리면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 건물 1층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던 일본 전통 찻집이 폐점한 뒤, 그 자리에 어느 날 한국의 유명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게 되었던 일입니다. 일본 전통 찻집은 저에게 단순한 찻집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입사 첫 해, 업무로 지친 어느 오후에 그곳에서 마신 말차 라떼의 쌉싸래한 맛은 아직도 잊히지 않고, 부장님과의 중요한 1대1 미팅 자리도, 파트원들과의 작은 축하 모임도 모두 그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추억이 얽혀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새로 문을 연 카페 앞에 늘어선 긴주를 보며 그 생각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아직 출근 인파가 완전히 가시지도 않은 시간인데도 이미 20명 이상이 대기표를 손에 쥐고 서 있었고,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저희 회사 여직원도 몇 명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장 그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쩐지 이질감보다는 묘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카페가 오픈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본사 경영보고서에 1층 신규 입점 브랜드의 월 매출 전년 대비 3.2배 상승이라는 문구가 실렸고, 이를 본 전무님께서 "이제는 한국식 기획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회의실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런 발언은 다소 민감한 주제로 여겨졌겠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케팅팀 후배들이 "이왕이면 다음 시즌 프로모션도 K 디저트 컨셉으로 잡아보자" 는 제안까지 꺼냈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경계하고 거부해왔던 것이 이제는 회의석상에서 먼저 따와야 할 감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어딘지 아이러니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카페 하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본사 식품사업부에서 내부 공유 자료를 보내왔는데, 올 상반기 가장 성공적인 신상품으로 꼽힌 제품이 다름 아닌 한국식 떡볶이 제품이라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 몇 차례 일본식 양념으로 만든 퓨전 떡볶이가 출시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한국 현지 레시피를 기반으로 매운맛도 그대로 살린 제품이었고, 심지어 이름도 떡볶이라는 한글 발음을 그대로 살려 출시한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제품이 발매 일주일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비자 후기에는 한국 여행 못 가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어서 좋다. 진짜 서울에서 먹던 그 맛과 똑같다. 는 댓글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고, 이를 본 저는 어쩐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각조차 국경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패션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마케팅 기획부서 바로 옆 팀이 패션 브랜드 파트인데, 최근 시즌 기획회의에서 한 후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테마는 서울 스트리트가 어떨까요? 요즘 도쿄보다 오히려 홍대나 성수동 패션이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순간 저는 서울이라는 단어가 내부 기획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졌고, 그런 제 반응이야말로 변화에 둔감한 세대임을 방증하는 것 같아 속으로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쿄가 아시아 패션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슬며시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가장 당황스럽고도 개인적으로 충격이 컸던 변화 중 하나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바로 제 주변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난 한국 남성 선호 현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야기만은 아니었고, 제가 함께 일하는 동료나 친구들이 실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꺼내는 화제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날 저녁 부서 여직원 셋과 함께 긴자 근처의 이자카야에서 가볍게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벌어진 대화였어요. 평소에도 회식 자리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유독 편안하고 솔직했기 때문에 다들 개인적인 연애관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소개팅 같은 거 있어? 하고 제가 가볍게 물었더니 옆에 앉은 유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엔 소개팅도 한국 남자 아니면 시시하게 느껴져서 잘 안 하게 돼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따라 웃었지만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어요. 아니 진짜로요. 일본 남자들은 너무 소극적이거나 무신경한 경우가 많잖아요.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근데 한국 남자들은 배려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뭔가 애정 표현에 거침이 없어서 더 매력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잔을 들고 있던 손끝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이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제 안에 오랫동안 자리했던 일본식 남성상이라는 개념이 어딘가에서 깨져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스타일도 확실히 다르잖아. 옷 입는 감각도 다르고 피부 관리나 향수 쓰는 것도 섬세하고 요즘은 일본 남자보다 훨씬 여성적인 배려심이 있는 느낌이랄까? 나 친구가 한국인 남자랑 연애 중인데 진짜 부럽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아침마다 오늘도 예쁘다고 톡 보내준다던데요. 일본 남자 중에 그런 사람 내 주변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웃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 낯선 외부인이 된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지켜왔던 정상의 기준이 어느새 뒤바뀌었고 이제는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밀려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단순히 한국 남자가 요즘 인기다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 말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말하는 동료 여성들의 반응에서 더욱 크게 와닿았습니다. 몇 주 뒤에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 리에와의 대화 중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늘 연애보다는 커리어에 집중하는 쿨한 이미지였기에 저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깊이 빠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진지한 얼굴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 남성이 한국인이고 도쿄에서 교환 근무 중인 IT 엔지니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스윗해. 데이트할 때마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온 도시락을 챙겨오고 내가 일하다 힘들어하면 한국에서 쓰는 피로회복제 보내주더라. 리에는 그 말을 하며 뺨을 불켰고 저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속으로 묻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주변에 한국 남성이 이토록 강력한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된 걸까? 사실 예전엔 한국 남성에 대해 특별한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방송에서는 군대 문화 같은 키워드로 소개되곤 했기에 적어도 여성에게 잘한다는 인식은 저뿐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도 희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반전된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일본 남성보다 한국 남성이 더 이상적인 연인상으로 떠오른 현실이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SNS에서도 그 흐름은 확연하게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다 보면 한국 남자친구 브이로그,
한국 남자와 연애하며 놀란 점 같은 콘텐츠가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해서 뜨고 댓글에는 부러워요. 이상형 그 자체. 한국으로 연애하러 가고 싶다. 는 일본 여성들의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심지어 유튜브에선 한국 남자 사귀는 법, 한국식 데이트 매너 배우기 같은 주제의 영상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처음엔 호기심에 보다가 나중엔 그런 영상들이 자꾸 내 피드에 뜨는 것조차 불편하게 느껴질 만큼 저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혼란은 단지 이성관계나 취향의 변화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던 건 기준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엔 일본식 남성다움이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기준이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기본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더 다정한 사람, 더 감각적인 사람, 더 표현하는 사람 쪽으로 옮겨간 듯했고, 그 중심에 한국 남성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 같은 세대에게는 일종의 충격이자 동시에 자기 정체성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지 한국 문화의 확산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 내부의 기준과 매력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변화의 조짐이 찾아왔습니다. 늘 한결같이 보수적인 성향을 고수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식사 도중 뜻밖의 말을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그 한국에서 만든 찜질팩 있잖냐? 그거 참 괜찮더라.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잠시 젓가락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고개부터 저으시는 분이었고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기라도 하면 말끝마다 또 시끄럽게 굴고 있겠지 라며 투덜거리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제품이 괜찮다는 말씀을 그분 입에서 직접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엔 짧은 정적과 함께 당혹스러운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서도 다들 한국 거 쓰더라고. 회사에서도 목이 뻐근하다고 하면 다들 그거 추천해. 젊은 사람들은 다 한국 화장품 쓰고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만 본다지?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어딘가 쑥스러운 기색이 엿보였고 그 눈빛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흘러들어온 문화적 변화에 대한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말투는 결코 인정이라기보다는 수긍에 가까웠지만 그 수긍이 오히려 더 큰 의미처럼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요즘 당신 아버지 혼자서 한식 요리 레시피 같은 거 검색해서 보는 것 같더라 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든 하나의 전환이었고 그 배경에는 아버지가 속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일하셨고 주로 중년의 남성들과 어울리며 보수적인 시각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회의나 지역 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협력사 브랜드나 상품 중 한국계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피부관리 제품처럼 고령층까지 포섭하는 영역에서 한국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이 월등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이건 써봐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한국 브랜드 제품을 직접 구매하신 건 목 뒤에 붙이는 온열 찜질 패치였습니다. 어깨 통증이 심하셨던 날 아버지의 직장 동료가 그 제품을 건네며 이거 한국 거지만 진짜 잘 들어. 요즘 일본 제품보다 낫다니까 라고 했고 그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써보셨는데 효과가 꽤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책상 서랍엔 항상 그 제품이 하나쯤 비치 되었고 TV를 보며 어깨에 붙이시는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한국 콘텐츠나 제품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 뭔가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선 한참을 뜸 들이시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좀 억지로 받아들였던 것도 있어. 근데 말이지, 주변이 전부 바뀌고 있는데 나 혼자 과거에 멈춰 서 있는 게 좀 창피하더라. 솔직히 말하면 내가 괜한 자존심으로 한국을 무시했던 것 같아. 그건 오히려 내 좁은 생각의 결과였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단지 아버지가 한국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감동이자 삶 전체에 울리는 울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단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혹은 외면해왔던 것들을 향해 다시 손을 내미는 과정이라는 걸요. 아버지의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의 취향 전환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사회가 서서히 새로운 시대와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울 같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거치며 저는 하나의 흐름이 아닌 수많은 감정의 충돌과 혼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는 일련의 시간을 겪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들이 이제는 제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섞여들었고, 그 흐름은 단순히 개인적 각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서서히 몸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긴자의 거리를 걸으며 평소와는 다른 루트를 택해 번화가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거리에는 일본 전통 브랜드 매장과 나란히 한류 스타일을 앞세운 편집숍과 화장품 매장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일본인 점원들이 능숙한 한국어를 섞어가며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가게 앞 대기줄 사이로 들리는 이야기들에는 이거 한국에서 유행이래, 오빠가 이 브랜드 립밤 써서 사러 왔어,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 말투에는 더 이상 외국 것을 소비한다는 낯설미나 특별함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정말 우리는 한국 없이는 일상을 완성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구나. 더 이상 한국은 외부 자극이나 신기한 유행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숨쉬고 사고하고 즐기는 모든 행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하나의 전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과 기술 혁신을 분석하는 특집 기획이 쏟아지고 있고, 기업 전략 회의에서도 한국 시장은 일본보다 예측이 빠르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K 콘텐츠 마케팅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덧 일본인의 일상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더 이상 특별한 수입품도 단기적인 유행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로 위로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한국식 디저트로 하루를 달래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한국의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에서 비즈니스의 실마리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국을 소비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함께 살아가는 구성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다짐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고집스럽게 닫혀있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지금 내가 먼저 열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자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직함 안에서 비로소 조금씩 희망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피어나는 걸 느낍니다. 한국에 대한 반감까지 집어삼킬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사연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